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1등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디램 올레드 패널, 낸드 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대형 액정 패널 조선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경쟁자도 없고 한국과 경쟁하려는 국가도 없어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 분야는 바로 비선유국 석유 제품 수출입니다. 한국은 2019년 무역 규모가 3년 연속으로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의 통계로 세계에서 6번째 무역 강대국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무역 경쟁에 참여하고 전쟁과 일제의 수탈로 인해 기술 역도 수백 년 뒤떨어져 있던 나라가 이제는 무역 규모 세계 6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 규모가 엄청난 나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석유입니다. 하지만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이지만 세계인들은 한국을 보고 비선유국인데 석유 강대국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 한국은 완전한 비선유 국가는 아닙니다. 1998년 탐사에 성공한 동해일 가스전에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세계 95번째 산유국에 진입했지만 그 양이 너무나 적고 수명도 다해가면서 올해 6월이면 생산이 중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9,471만 배럴을 생산했지만 한국은 185배럴로 만분의 1 정도의 밖에 생산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석유회사 BP 보고서에는 한국을 산유국으로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산하는 물량으로는 세계 시장 규모에 끼일 정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비산유국인 한국의 수출 기반 품목이 석유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석유화학과 섬유 제품의 40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당당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석유 산업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962년 국내 최초의 정유사이자 지금은 SK에너지로 바뀐 대한석유공사를 출범시킨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유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50여 개국의 나라에 한국산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산유국이 되어 있습니다. 비산유국인 한국이 이같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성과 도전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1964년 필리핀에 최초로 3만 배럴가량의 휘발유를 수출하고 20년도 채 안 된 1980년에 수출 규모를 800배가량 확대하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엄청난 기량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은 한국보다 석유 산업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해와서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의 석유 산업이 한참 더 우위에 섰습니다.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기타 경유는 434억 6,933만엔 가량의 석유를 수입했는데 그중 한국에서만 432억 4,069만엔치를 수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기타 경유 수입 비중의 99.47%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일본 경제지인 니케이 비즈니스가 자국 정유업체들에게 일본 정유회사들 한국에 배워라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20년 전 일본의 정제 능력은 한국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일본은 한국의 정유사들이 2015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이한 다음해 2016년에 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반면 일본의 정유업계는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1990년대 13개에 달했던 일본 정유사는 현재는 2개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17년 7월 23일 영국의 정유회사 BP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일본의 정제 능력은 506만 배럴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생산 국가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정제 능력은 232만 배럴에 불과해 일본의 절반도 못 미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석유 산업의 정제 능력 역시 일본을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일본의 정제 설비 능력은 세계 5위였고 한국이 그 뒤를 이었는데 2018년에 역전한 것입니다. 이같이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의 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정유업체들은
내수가 아닌 수출로 눈을 돌린 반면 일본은 안정적인 내수만 바라보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구 감소로 내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정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해서 진행하면서 생산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일본처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유류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였지만 생산 능력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내수 시장이 아닌 수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예측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정유사들은 그 당시부터 일본이 대부분 수출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해서 일본을 제치고 수출 위주의 탄탄한 수익 구조에 거점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 초기에 정부의 정유소 배치 전략도 정유산업 성장을 갈랐습니다. 일본이 분산형 정유소 배치 전략을 내세웠다면 한국은 그와 반대로 집중형 배치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일본은 물류비를 고려해서 정유시설을 일본 열도 내에 골고루 분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유산업단지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성장해온 것입니다. 이후에도 한국의 정유업체들은 규모의 경제 전략을 내세워 울산과 여수, 대산 등의 대규모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의 일일 정제 능력은 84만 배럴로 일본 정유회사의 평균 생산량인 18만 배럴에 약 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과 GS칼텍스 여수 공장의 79만 배럴의 정제량은 단일 공장 규모로는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공장 규모와 수익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에게 반도체와 조선업에도 밀리고 이어서 국가기관 산업인 정유산업에도 밀리게 되자 일본의 언론사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에게 배우라고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정부는 한국과 많은 세미나를 열고 연구한 끝에 한국에게 정유산업마저도 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해서 정유사를 2개로 재편해 한국처럼 대형화 전략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을 해도 일본의 정유업계는 앞날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정유업계는 합병만 이어지고 최신 설비 도입은 지연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산율 악화로 이어졌고 일본의 정유 회사들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잉여 휘발유를 싼 값에 투매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후된 시설을 최신 시설로 바꾸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일본 정유업계는 이를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 신중하고 업무를 진행할 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다 지나서 대규모 투자의 승인을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가 습관화되어 있어 기회가 오면 재빠르게 기회를 잡아 투자하고 혁신을 이끌어 나가지만 일본은 수많은 절차와 견역을 두려워하기에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현실정입니다.